미쓰리는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디락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눈에 보이게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뒤집어지자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역전된 상태가 나타나면 22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온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의문이 드는 점 없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도대체 무슨 수작이지? 라는 의심을 한번 하게 됩니다. 물론 미쓰리는 의심병에 걸렸어요. 예,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의심병이 걸린 이유는 세상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빠르실 수 있으니까 주식에 대한 비유를 해드리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뭐 주식을 하지는 않으셔도 뭐 세력주, 작전주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니까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세력주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어떤 기업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개인들이 제약주 좋아하니까, 바이오주 좋아하니까, 바이오주에 관련된 얘기하면 어떤 제약회사가 어떤 질병에 대한 그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그 임상실험의 뭐 3차 임상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정말 거의 한 99.23% 정도 거의 확실시 되는 이제 임상실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정보를 입수한 세력들이 미리 이제 슬슬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티나지 않게, 왜냐하면 그들이 쏨풍 사면 주가가 막 올라가고, 주가가 막 올라가면 개인들이 어머 저거 뭐 있는 거 아니야라고 놀래서 막 들어오니까 그러지 못하게 티 안 나게 개인들한테 관심 밖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야금야금 주식을 사들입니다. 어느 순간까지. 그 어느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이 주식을 원하는 만큼 다 살 때까지 야금야금 사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급등하기 직전에 차트가 이렇게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슬금슬금 이제 개인들이 입질을 내요. 그 입질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 임상 실험을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뭐 찌라시든지 이렇게 어딘가 막 이제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근데 뭐 어떤 제약회사라고 구체적인 건 아니고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일정은 몰라요. 근데 개인들이 가만히 있어봐, 제약회사에서 뭐 있대는데 어떤 회사일까? 그리고 막 이제 검색을 하겠죠. 그래서 검색하는 기업들 중에 가능성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그래, 이 회사일 거야 라고 그 회사를 꼭 집어가지고 이제 개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매수를 거의 확신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차트거든요. 야, 요거 뭔가 있네. 요거 세력들이 작업했네. 그러면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이든 어디선가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들었던 그 재료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개인들이 이제 그 종목을 사들이기 시작하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요. 그리고는 가만히 있어봐. 이 종목이 뭐가 있나 보네. 그때부터 거래량이 팍팍팍팍 증가되고 상승폭이 막 빵빵빵빵빵 증가됩니다. 자,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 임상실험이 실패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보를 누가 합니까? 그렇게 사들이고 있는 개인들이 알까요? 아니죠. 세력들이 먼저 알죠. 그럼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자기네가 그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 임상실험, 3차 임상실험이 실패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정보를 개인들한테 줄까요? 개인들한테 주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건 바보예요. 그거는 만약에 그런 인물들이 가끔씩 작전하거나 세력할 때 그런 그 착한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 세력 세계에서 완전히 그냥, 점멸시켜버립니다. 완전히 내팽개쳐요. 왜냐하면 모든 판을 다 어긋내기 때문에. 그래서 세력들이 만약에 그런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실패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누가 먼저 파냐 하면 그 세력들이 먼저 파는데 절대 티 안 나게 팝니다. 왜?
티나게 팔면 물량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주식이 푹푹 빠질 거고, 그럼 개인들이 어머나 세상에 이거 안 됐나 봐. 그리고 개인들 물량까지 같이 쏟아져 나오면 세력들도 다 피해보고 개인들도 다 피해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야가 빠진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일부 금액으로 계속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그 임상실험이 성공할 거라는 그 가능성의 확신을 개인들한테 100% 주면서 한쪽으로는 주식을 사면서 한쪽으로는 자기네 물량을 파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주가를 올릴 때는 세력들이 금액이 많이 필요했지만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서는 개인들이 개인 돈으로 자기네들 투자금으로 투입시켜가지고 주가를 올려놔주기 때문에 세력들은 막상 큰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주가를 올려놓고 있고 그 금액에 개인들이 더 돈을 쏟아 부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력들은 자기네 물량들을 팝니다. 왜요? 임상실험 실패할 거라니까. 그리고 자기네 물량을 그렇게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그 임상실험 실패를 했는데 아이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니 바보들아 이러죠. 세력주들이 이렇게 매매해요. 그렇다면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매매를 워낙 많이 해보다 보니까 저는 뭐 시장을 신뢰할 수도 없고 종목을 신뢰할 수도 없고 하다못해 경제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뭐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다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짱구 굴리고 그냥 말장난 치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우리나라 증시 허접하다고 얘기하고 경제는 이과가 아니라 심리학이고 국문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입니다라는 걸 딱 인정해버리면 시장에서 자금이 우르르 나가겠죠. 그래서 혹시 못 나가게 어느 정도 잡아두기 위해서 22개월이라는 시간을 버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최소한 개인들은 그래? 22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거지? 뭐 그럼 아직까지 시간 있네 뭐. 난 조금 더 돈 벌고 조금 더 버티다가 나는 이제 빠져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인데 뭔 얼어 죽을름이 22개월이에요. 2007년도와 똑같은 현상이다. 아이고 1년 뒤에 금융위기 터졌는데? 그리고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까지도 아이고 우리나라 정신없이 좋았었어요. 정신줄 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고객들한테 제가 월 10%씩 수익률로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투자하세요라고 했더니 아이고 이주인 뭔 소리야. 지금 적립식 펀드 들어가니까 2주 만에 30% 났는데 이랬던 상황이라니까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영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참 제가 이거 하다 이제 내가 이제 이 융커 위원장이 긴급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것까지 내가 체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올해 64살인 융커 위원장이 최근 긴급 담낭 절제 수술을 받고 그 약간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G7 정상회담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27일 날 업무에 복귀를 해서 복귀하자마자 보리스 존슨과 2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자, 유럽연합은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머, 영국이랑 유럽연합이랑 합의를 하려나 봐.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우려감이 없나 봐. 또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하죠. 거기까지만 들으면. 근데 그 뒷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뭐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은 끝까지 들어서도 모르고요. 몇 번을 고씹고 되씹어요. 도대체 저 인간은 무슨 생각으로 저 얘기를 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때 그렇게 했을까? 노딜의 시나리오는 오직 영국만의 결정이다. 유럽연합의 결정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리스 총리가 지난번에 G7 정상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도 만나고 메르켈 대통령도 만나고 막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다 전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결정은 유럽연합이 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됐을 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영국은
야, 우리가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거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유럽연합이 우리랑 재협상 안 해서 그런 거거든? 이렇게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 유럽연합은 우리는 할 만큼 한 거거든? 영국 때문이거든? 이렇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융커 위원장은 기존 틀 내에서 영국과 재협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틀이 뭐예요? 백스탑이에요. 이거를 빼고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건 이 기존 틀은 결국 보리스 존슨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 유럽연합도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지금 영국과 유럽연합은 뭐예요? 물과 기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영국이 야당이 또 어떤 상황이냐? 제레미 코빈, 예, 제1야당인 노동당 대표. 제가 어저께 그 제임스 헌터라고 했나요? 예, 제가 사람 이름 외우는 거를 조금 좀 못합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요. 제레미 코빈이 예, 제1야당인 노동당 대표입니다. 야당 대표들과 회동을 가졌어요. 자, 누가 참석했냐면 스코틀랜드 국민당 하원 원내대표, 자유민주당 대표, 체인지 UK 대표, 웰스 민족당, 녹색당. 자, 이렇게 야당 대표들이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노딜은 좀 막아야 되겠다. 우리 노딜을 막기 위해서 실제적인 어떤 방안을 찾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야당에서 이제 다시 의회가 개최되면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해서 보리스 총리를 사임시키고 그리고 브렉시트를 일단 연기하고 조기 총선을 진행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제2의 국민투표를 하는 것. 이게 지금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보수당 내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제1야당 노동당 대표 이 제레미 코빈이 약간 그 권력의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물론 야당 제1야당 대표긴 하니까 내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임시 총리를 맡아야 돼. 내가 임시 총리를 맡아서 유럽연합한테 저기요 10월 31일 말고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시간을 좀 벌어요. 브렉시트를 연기합니다. 그리고 영국 내에서 조기 총선을 하고 조기 총선이 끝난 다음에 국민들을 상대로 제2국민투표를 한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제레미 코빈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플랜이에요. 근데 다른 당에서 야 제레미 코빈 왜 그걸 네가 왜 임시 총리를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난번 유럽 의회 선거에서 보수당과 제1야당 노동당이 참패했거든요. 그 참패한 이유가 뭐냐면 영국 국민들이 야 이 빙신들아 니네는 2016년 6월 23일 날 국민들이 브렉시트 하겠다고 투표했으면은 빨리빨리 진행하지 뭐 하느라고 지금 3년이 지냈는데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냐. 이래서 국민들이 짜증을 내서 지난번에 유럽의회 선거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참패를 하고 그 외 야당들이 약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른 야당들이 봤을 때 어이 제레미 코빈 너는 그냥 무늬만 제1야당 대표야. 너 지난번 투표 때 엉망이었잖아. 근데 왜 네가 임시총리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코빈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기업이 영국인들에게서 이익을 뽑아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뭐 하면? 노딜 브렉시트 하면. 자,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어떻게 드렸냐면 지난번에 보리스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영국 브렉시트 환영, 노딜도 환영, 괜찮아 이랬거든요. 제가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에다 빨대 꽂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영국이 엉망진창 되면 미국이 가서 빨대 꽂고 쪽쪽 빨기가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를 응원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응원하고 노딜 브렉시트까지도 응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보리스 총리가 어머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에 우리 응원해주고 있어 이렇게 헛짓거리하고 앉아 있었다고 얘가 얘기했잖아요. 그 두 모질이들이. 예. 자,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는 미국이 영국에게 빨대 꽂게 해주는 일이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막아야 된다. 자, 거기까지 의도는 좋은데 일단 야당 내에서도 야, 지난번에 의회 선거에서 박살난 네가 왜 임시총리를 하냐? 일단 지금 야당끼리 또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어쨌든 지금 영국 보수당 당대표이자 총리인 보리스 총리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뭐예요? 무조건 10월 31일 날 노딜이 또 괜찮으니까 브렉시트를 한 다음에 11월 초에 조기 총선을 하면 보수당이 과반수보다 64석을 더 갖게 된다라는 그런 완전히 기분 좋게 만드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추진할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 가능성. 야당의 소원대로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해서 보리스 총리를 끌어내려도 이 인간이 안 나와요. 청사에서 안 나와. 버텨요. 버티게 할 수 있대요. 그 불신임안에는 총리를 강제적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보리스 총리가 계속 버티기로 하면 결국에 자연스럽게 시간 끄는 그 효과가 나타나서 브렉시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누구냐? 야당 총재들이, 야당 대표들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한테 가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저 보리스 총리 제 좀 끌어내라고 하면은 영국의 여왕은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영국 여왕이 아이고 저 여자 저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네라는 비판을 받을까봐 그 카드를 쉽게 쓰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면 영국의 황실은 아작 박살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엘리자베스 여왕 2세면 가만 있어봐.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은 왕실이 없어져? 가만 있어봐. 그럼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영국 야당에서는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미국이 빨대를 꽂을 거고 영국 왕실은 없어질 거고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저는 오히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보다 더 머리가 아픈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해드렸습니다. 자, 이란으로 넘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서 이란과 얘기할 수 있다. 제가 어제 그 얘기 해드리면서 아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음번 G7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 리조트에서 하자. 그런데 그 리조트에 특별한 초대 손님은 부르지 않겠다. 근데 이번 프랑스 G7 정상회담에서 특별한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란의 외무장관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리조트에서 G7 합시다. 근데 특별한 손님 없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이란의 접촉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회담에서 나 이란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상황과 여건이 알맞다면 이란 대통령을 만날 의향이 있다. 근데 그 상황과 여건은 뭡니까? 협상이라고 쓰고 항복이라고 읽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자, 프랑스 대통령도 거들긴 했어요. 앞으로 수준의 양국 간 회동이 성사되길 바란다. 제가 그랬죠? 한국말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말들은요. 끝까지 들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여러 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앞으로 수준의 양국 간 회동이 성사되길 바란다. 성사되길 바란다라고 했지. I want라고 했지. I hope이라고 했지. will이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성사되기를 바라는 거지 성사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읽어요? 트럼프도 저렇게 얘기하고 마크롱 대통령도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두 정상이 만날 거야. 이란과 미국이 정상회담 할 거야. 그러면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없어질 거야. 그렇게 분석하죠. 뉴욕타임즈에서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총회가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정상회담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G7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열리기 직전에 관세 부과하는 바람에 미국 증시 박살냈고 그거를 미국 내에 있는 트럼프가 아니라 지금 프랑스에 가 있는 트럼프 입장에선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수습해야 돼요. 증시를 수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중국이랑 중국이 대화를 원한다. 뭐 이란과도 할 수 있다. 저는 뻥이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열면 뻥. 입만 열면. 입뻥. 그리고 그 입뻥을 가지고 냉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좋게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거죠. 자, 최종 외교 결정권은요, 이란은 루하니 대통령이 아니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한테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미국과 협상을 되풀이지 않을 거야. 자,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과 여건이 알맞다면 이란 대통령을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27일 날 이란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거 사진 한 장 남기는 정상회담에 뭐 별 의미가 있냐? 저는 이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만나서 사진을 겁나 찍어댄 거를 비꼰 건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미국이 이란에 가한 모든 제재를 철회해야만 상황이 바뀔 것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과 여건이 알맞다면 대화할 수 있다는 이란 너 핵 포기해. 우리 말 잘 들어. 이렇게 포기각서가 써질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얘기하겠다. 이란은 절대 그럴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모든 상황이 물과 기름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뭐 동맹 오성운동 뭐 민주당 얘네들도 지네들끼리 지금 물과 기름이요. 중국과 미국도 협상이라고 쓰고 항복이라고 입고 있고 이란과 미국 문제도 그렇고 중국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미국도 되게 친한 것 같지만 이게 친한 거예요? 예. 북한은 뭐예요? 우리 핵 가지고 있을게 경제 풀어줘. 미국은 핵 포기하면 경제 풀어줄게. 이게 어떻게 합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보면 합의가 결코 될 수 없는 일들 가지고 지금 우리는 합의될까 말까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그랬죠? 7월 말에, 아이고, 금리 인하 25bp 하는 거 가지고 미쓰리는 한 달 내에 금리 인하 할까, 안 할까, 50 할까, 이러고 앉아있는데 왠지 모르게 7월 말에 이게 허무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허무함을 누가 느껴요? 미국 국민들이 느끼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느낄 거라고요. 우리 그동안 뭐 했지? 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이러고 있었고 결과가 나지도 않을 거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흥분했고 자 중국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중국도 마찬가지. 뭐 중국은 뭐 두말하면 제가 입 아프죠.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언제나 미국과 대화를 원합니다. 협상으로 하자. 예. 그런데 중국과 미국도 물과 기름이에요. 그 물과 기름은 아예 초심으로 돌아가 보면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지키면 돼요. 맨 처음엔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 제조 2025만 지키면 까짓거 뭐 콩 사줄 수 있지. 까짓거 뭐. 근데 미국은 뭐였습니까? 맨 처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그놈의 중국 제조 2025를 포기시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넘어서서 예. 중국은 열받아서 이제 콩도 안 사준다고 얘기하고 콩에다가 막 관세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12월 15일부터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25%,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5%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미국산 자동차에다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가장 타격받을 미국 기업이 바로 테슬라인데요. 이 테슬라가 다가오는 8월 30일부터 중국에서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명분은 위안화 가치가 약해져서 인상하는 거야 라고 했지만 테슬라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걸 대비한다는 거죠. 자,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G7 정상회담 끝나고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한다. 중국과 통화했다. 중국이 협상을 간절하게 원한다. 그거는 트럼프 생각인 거고. 예. 중국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 묘한 기류가 뭐였냐면 지난번에 상하이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속 두 국가들은요, 통화만 했어요, 통화만. 그러니까, 왜 얼굴을 마주대고 협상을 안 해? 라고 어찌 보면 똥줄 탔던 애들이 미국 애들이었고, 뭐, 그냥, 전화 통화 좀 해봐. 그냥 전화로만 하자, 뭐, 이렇게 뻗팅겼던 애가 중국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이랑 통화를 했다. 중국이 협상을 간절히 원한다. 근데 앞서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건 맞죠. 그건 중국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중국에서 인정한 것만 믿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안 믿는 겁니다. 무조건 안 믿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통화를 할 거고 통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26일 날 통화한 게 아니라 그 앞서서 지난주인지 지지난주 시진핑과 트럼프가 통화한 그거가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둘이 통화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만간 또 통화할 거라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가지고 와서 중국이랑 통화를 했는데 뭐 중국이 뭐 조용히 협상을 하자 그랬다. 예. 왠지 야, 중국이요. 글쎄요. 조용하게 협상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들리죠, 여러분들. 중국이 쪽팔리니까. 미국. 내가 니네한테 항복하고 싶은 마음은 되게 굴뚝 같은데, 그래도 중국이라는 폼이 있지. 그러니까 조용하게 그냥 우리 협상하자. 없는 듯이 그냥 내가 져줄게. 이렇게 했을 것처럼 들리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 사기꾼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은 아닌데 사기꾼 기질은 풍부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중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으로부터 먼저 무역협상 타결을 원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양측 간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없었는지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자, 환구15의 편집장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는 한 중국과 미국 협상 대표들은 최근 전화통화한 적이 없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양측 간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얘기한 거, 즉 몰랐다라고 얘기한 거는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대화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격화시키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애들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국은 먼저 공격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좋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외교부 대변인이라고 해도 전화통화 안 했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어찌 보면 미국과 대화하는 어떤 그런 그 분위기를 망칠 수 있으니까 그냥 몰랐는데요? 뭐 이렇게 그냥 얼버무려버린 거죠. 자, 시진핑은 중국 정부가 무역전쟁 장기화를 염두하고 있는 듯 베이징에서 주재한 중앙재정경제위원회 5차 회의에서 상업망 업그레이드에 나서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베이다이허 회의가 끝난 다음에 더욱더 시진핑 주석은 더 굳건해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리 이야기를 해보면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 지금 연방은행 총재가 전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였죠. 총재가 지금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블룸버그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고조된 중국과의 보복관세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연준 위원들이 단순히 그것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 즉 트럼프한테 개겨라 이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 고조라는 재앙의 길을 계속 가도록 하거나 혹은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무역전쟁이라는 거를 하려고 하면 연준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대선 패배의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자,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 이런 겁니다. 뭐 행정부까지 가지 말고요. 우리 트럼프 얘기만 하면 트럼프가 계속 무역 분쟁을 하고 있고 무역 분쟁 때문에 즉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 자꾸 연준을 쫀다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대선에 실패하는 거 아니라 모든 것들을 엉망을 만들 텐데 그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 트럼프 때문이에요. 그게 제가 앞서서 그랬죠. 한 명만 끌어내리면 돼요. 지금 모든 상황은 한 명만 끌어내리면 지금보다 편해져요. 증시에서도 미쓰리가 매일 트럼프 안 하고, 자, 여러분, 우리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과 주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주식의 어떠한 본질을 얘기할 수 있는 방송이 되겠죠. 지금처럼 미쓰리가 뭐 맨날 트럼프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한 명만 끌어내리면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연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미쳐야 된다. 즉,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다. 연준이 그만큼 권한이 있다라고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다음 선거에 연준이 FOMC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미쳐야 된다. 연준은 협조를 거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연준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0.75에서 1%의 금리 인하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원하는 바를 들어준다면, 그러니까 들어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주면 안 된다. 안 들어주면, 즉 연준의 정책대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대로 올바르게 간다면, 첫 번째, 즉 뭐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를 1%를 인하 안 한다면, 혹은 뭐 동결한다면, 그런 액션들은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연준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시도다.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만약에 경기 둔화가 진행됐을 때 그때 연준이 와, 경기 침체구나, 금리를 인하해야지. 그래서 그때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무역 전쟁을 잘 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 버린다면 정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FOMC에서 그 카드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윌리엄 더들리 전 연방은행 총재가 제시한 건 뭡니까? 연준이요, 트럼프를 거부하랍니다.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미국 뭐 괜찮다며요. 예. 괜찮은데 왜 금리를 1%를 인하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분쟁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미국 경제가 좋으면 왜 굳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중국과 전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개뿔 뜯어먹는 소리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건데, 곧 죽어도 미국은 자기네가 안 좋다는 얘기는 못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예. 언제쯤 미쓰리가, 예, 정말 경제에 대해서, 자, 여러분,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이런 면을 보도록 해보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예. 아이고, 한 명만 끌어내리면 되는데. 개인적으로요,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치근한 생각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유, 제 개인적인 치근한 생각이 아니라, 돌아가는 게, 야,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글로벌 경제가 저렇게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휘둘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오히려 미국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보다는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저러한 진지한 모습, 저러한 궁서체 같은 모습을 더욱더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8월 27일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시작해서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크게 하락하지 않았던 이유가, 중국이 이렇게 나대지 않고 그냥 계속 미국과 대화하려고 하는 그렇다는 의지. 예. 물론 내부적으로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뭔가 도발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죠. 그러나 중국은 또 기회를 노리고 미국의 증시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계속 기회는 노리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일단 뭐 반등을 하겠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제 말장난이 어느 정도 한계가 부딪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 미국과 중국이 무역 대화를 할 거야 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양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9월 달에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라는 것이 이제 가시화되면 또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 얘기 나오고 또 연준의 금리 인하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시장은 예, 안정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유동성의 장난스러운 유동성의 이 발악들, 유동성의 개구진 듯한 행동들이 얼만큼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거겠죠. 이날 분명히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5bp나 벌어져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미국과 중국의 이벤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또 어느 순간 되면 예, 우리가 아이고 그래 미국과 중국이 9월 달에 워싱턴에서 이제 만나려나 보다. 아이고 괜찮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글로벌 침체가 고개를 이렇게 들이밀 겁니다. 자, 항상 조심하시면서 예,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